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이 읽어주는 여자 순이 가시나입니다. 오늘은 고전 명작 소설 탑10 1편으로 가장 유명한 고전소설 5권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유명한 책들이니만큼 줄거리와 책 속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고전 문학의 세계로 빠져봐요. 뿅! 첫 번째 책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남긴 최고의 리얼리즘 소설. 위선, 질투, 신념, 욕망, 사랑 등 인간의 감정과 결혼, 계급, 종교 등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에 대한 톨스토이의 모든 고민이 집약된 소설입니다. 동시대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로부터 완벽한 예술작품이라는 평가와 러시아 출신 소설가인 나보코프로부터 톨스토이 스타일이 정점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줄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테판 공작이 가정교사 바람을 피운 사건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그의 여동생 안나 카레니나는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옵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고위 관리의 아내로 한 아이의 어머니로 행복하게 살던 안나 카레니나는 이곳에서 만난 브론스키 백작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브론스키는 스테판의 처제 키티에게 구애하던 중이었으나 그 역시 안나에게 빠져듭니다. 키티는 브론스키의 청혼을 기다리면서 점잖은 귀족 레빈의 청혼도 거절했지만 안나가 브론스키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다. 레빈 역시 키티에게서 거절당한 후 낙담하여 시골로 돌아갑니다. 한편 안나와 브론스키 관계는 그들 가족은 물론 러시아 사교계에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둘은 사회에서 싸늘하게 외면당한 채 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의 자신의 신념, 종교나 농민 문제 등에 대한 그의 고민이 잘 드러나 있는 소설입니다. 특히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농민과 토지에 대해 고민하는 레빈에게서 작가의 모습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문학뿐 아니라 철학과 종교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준 사상가로 평가받는데 그의 이런 사유가 이 소설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구절 중에는 사랑은 언제나 자기를 속이는 데서 시작되고 상대방을 속이는 데서 끝나는 거야. 이것이 이 세상의 로맨스라는 거야. 그리고 안나가 미소를 지으면 그 미소는 그에게로 얼마 같다. 안나가 생각에 잠기면 그도 진지해졌다.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키티의 눈을 끊임없이 안나의 얼굴로 이끌었다. 단순한 검은 의상을 걸친 안나의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다. 팔찌가 반짝이는 포동포동한 팔이 아름다웠다. 진주 목걸이를 건 우아한 목이 아름다웠다. 머리 단장이 헝클어져 물결치고 있는 머리칼이 아름다웠다. 조그마한 발과 손의 우아하고 경쾌한 동작이 아름다웠다. 생기를 띤 해사한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매력 속에는 뭔가 무섭고 잔인한 것이 있었다. 자, 두 번째 책은 마담 보바리입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가 쓴 책이죠. 줄거리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샤를르 보바리는 루앙 근처의 작은 마을 용빌에서 개업한 시골 의사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돈푼이나 있어 보이는 과부와 결혼했다가 그녀가 죽자 엠마 루오라는 처녀와 재혼합니다. 엠마는 농가의 딸로 루앙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얼마간 교육을 받은 여자입니다. 결혼에 대한 지극히 낭만적인 공상으로 가득 차 있던 엠마는 막상 결혼하자 남편이 매우 몰치미한 바보라고 느끼기 시작해 점점 더 현실 생활에 대한 권태가 심해지고 좀 더 꿈같은 다른 삶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뿐입니다. 따분한 남편과 권태로운 시골 생활 속에 갇힌 엠마는 차례로 다른 사람들의 정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엠마의 생활은 무질서해지고 가사는 탕진됩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몸을 바쳤던 정부들에게 버림받은 엠마는 절망에 빠진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책은 풍기문란 죄와 종교 모독 혐의로 기소당했다고도 하는데요. 그 원인이 되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차는 다시 길을 되짚어왔다. 그러자 이때부터는 목적도 방향도 없이 닥치는 대로 헤매고 다녔다. 그 마차의 모습은 생폴, 레스키르, 가르강산, 라르유주 마르에서도 보였고 가이아르브야 광장에서도 말라드르리 거리, 다낭드리 거리, 생로맹, 생마클루, 생니케즈 성당 앞에서도 세관 앞에서도 바스, 비에이유, 트르나 트라 피프에서도 무늬망탈 공동묘지에서도 볼 수 있었다. 대체 무슨 미치광이 같은 걱정에 사로잡혔기에 이 손님들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른 채 내쳐달라고만 싶어 하는 것인지 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땀에 흠뻑 젖은 두 마리의 야윈 말을 한층 거칠게 채찍질하면서 마차가 흔들리든 말든 여기저기 무엇에 걸리든 말든 조금도 상관하지 않은 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목마름과 피로의 근심으로 거의 울상이 되어 마차를 몰았다. 그리고 마담 보바리가 생각하는 장면의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굴욕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굴욕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무능함을 이미 수없이 겪어 충분할 만큼 알아차리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그래도 무엇인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굴욕이 바로 그것이었다. 조난당한 선원처럼 그녀는 삶의 고독 위로 절망한 눈길을 던지면서 멀리 수평선의 안개 속에서 혹시 어떤 흰 돛담배가 나타나지 않는지 찾고 있었다. 여자의 의지는 모자에 달린 베일 같아서 끈에 매여 있으면서도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펄럭거린다. 여자는 언제나 어떤 욕망에 이끌리지만 어떤 체면에 발목이 잡혀 있다. 자, 그 다음 책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세계 문학사의 뛰어난 성취이자 모든 인간과 모든 삶의 초상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철학자 톨스토이가 남긴 불멸의 걸작 전쟁과 평화 세트는 1805년부터 1820년까지 15년에 걸친 러시아 역사의 결정적 시기를 재현한 소설로 나폴레옹 침공과 조국전쟁 등 굵직한 사건과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수많은 개별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과 죽음, 새로운 삶의 발견을 그린 일대 서사지적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관점에 따라 역사소설, 전쟁소설, 심리소설, 풍속소설, 다섯 귀족과의 흥망성쇠를 다룬 가족소설, 청춘의 성장과 사랑을 그린 성장소설 혹은 연애소설로도 볼 수 있으며 특히 마지막 에필로그는 한편의 역사 철학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이렇듯 하나의 장르로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특수한 성격 때문에 톨스토이는 그저 장편소설로 정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상징하는 나폴레옹에서 선을 상징하는 농민병사 카라타예프까지 총 590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 작품에는 삶의 의미와 인간의 도덕적 완성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대답으로 인류의 커다란 지혜를 상속한 톨스토이의 치열했던 청년기의 사상과 고뇌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역사가에게 어떤 인물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의미에서 영웅이 존재하지만 예술가에게는 그 인물이 생활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영웅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해서도 안 되며 오직 인간만이 존재해야 한다. 인간은 행동할 때 언제나 그 행동의 목적을 생각해내려고 한다. 천 베르스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천 베르스타 앞에 뭔가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움직이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이라는 관념이 필요하다. 역사적 사건의 원인은 무엇인가? 권력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어느 인물에게 옮겨진 대중의지의 총화다. 대중의 의지는 어떤 조건에서 한 인물에게로 옮겨지는가? 그 인물에 의해 모두가 의지가 표현된다는 조건 아래에서다. 고로 권력은 권력이다. 고로 권력은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말이다.
네 번째 소설은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이죠. 미국의 192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으로 꼽히는 위대한 개츠비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미국의 사회상을 실감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장편소설, 무능력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개츠비는 성공의 야망을 품고 육군 장교가 되어 데이지와 만나나 데이지는 돈 많은 남자 뷰캐넌과 결혼합니다. 개츠비는 술을 밀조하여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데 오직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살아온 개츠비의 삶을 통해 과연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소설입니다.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는 분명하지. 다른 일은 잘 몰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건 아이들뿐. 그 환상의 힘은 그녀를 초월하게 하였으며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그는 창조적인 열정으로 직접 그 환상에 뛰어들어 그 환상이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게 했으며 자신의 길 앞에 떠도는 모든 빛나는 깃털로 그 환상을 장식했던 것이다. 어떤 정열이나 순수함도 한 인간이 유령 같은 마음속 깊숙이 품은 것은 어찌할 수 없게 마련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설은 바로 논란이 많았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입니다. 줄거리를 읽어드릴게요. 13살 때 자신이 처음 사랑한 여자친구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20년 넘게 그 연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험버트.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의 후유증으로 그는 사춘기 이전이나 사춘기에 접어든 9세에서 14세에 이르는 그가 님펫이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들의 매력에 이끌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37살의 험버트는 치명적인 매력과 마력을 지닌 12살 소녀 롤리타를 만나 그녀에게 완전히 매혹당합니다. 험버트는 롤리타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그녀의 의붓아버지가 되어 함께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롤리타는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지고 오랫동안 롤리타의 행방을 찾던 험버트는 극작가 켈티가 그녀를 유혹해 타락시켰다는 생각에 그를 찾아가 복수한 후 체포됩니다. 험버트는 수감 중에 자신의 비밀스러운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어느 백인 호라비의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소설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책 속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님펫을 어루만질 때의 희열에 견줄 만한 기쁨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느낌의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서 아예 비교할 수도 없는 희열이다. 우리가 아무리 말다툼을 해도 그녀가 심통을 부려도 온갖 소란을 피우고 오만상을 찡그려도 천박하게 굴어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지독하게 절망적일지라도 나는 스스로 선택한 낙원에 깊이 빠져 헤어날 수가 없었다. 비록 하늘마저 지옥불의 빛깔을 닮았지만 그래도 낙원은 낙원이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서투르게, 뜨겁게, 고통스럽게 미친 듯이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절망적이라는 말도 덧붙여야겠다. 서로를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을 충족시키려면 실제로 서로의 영혼과 육체를 송두리째 받아들여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비참한 기억들을 거듭거듭 뒤적이며 나 자신에게 묻는다. 그때부터였을까? 내 인생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그 아득한 여름의 빛 속에서였을까? 나의 롤리타는 꿈 많은 천진함과 섬뜩한 천박함을 동시에 지녔다. 광고나 잡지 사진이 등장하는 들창코 아이처럼 앙증맞기도 하고 구대륙의 짓밟힌 데이지꽃과 땀냄새를 풍기는 어린 하녀처럼 어렴풋한 관능미도 있다. 시골 갈보집에서 어린애로 변장한 젊디 젊은 매춘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짙은 사양 냄새와 진흙탕 속에서 그 더러움과 죽음 속에서 문득 티 없이 맑고 깨끗하며 다정한 일면이 드러나기도 하니 오 하느님, 오 하느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롤리타가, 나의 롤리타가 해묵은 내 욕망을 되살려냈고 그리하여 롤리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 5건은 2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봐요. 지금까지 순이 읽어주는 여자 순이 가시나였습니다. 안녕.